이번 시간에는 앞장에 이어서 한문법을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에 구성을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품사, 성분, 구조, 구성, 운영이겠죠. 자, 이분은 5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구성이 문장은 단문과 국문과 단문의 학장 구조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구조를 구성이죠. 구성을 이해하는 걸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 4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 해서 4가지 구조의 문장이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단문, 기본, 학장, 그래서 단문의 기본 구조와 단문의 학장 구조는 기본에다가 수식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로 이루어진 문장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2개의 구성을 같이 한번 살펴서 하나씩 읽으면 주술 구조. 혹시 또 말씀드리는 뭔가 주술, 주어, 서술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용어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술이니까 주어, 서술어로. 자, 새가 날다. 새라는 주어와 날다라는 서술어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구조. 그래서 이걸 주술 구조라고 하죠. 이 구조에서 새가 날다라고 되어 있는 주술의 기본 구조에서 확장 구조라는 건 수식어가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백조비 그러면 새는 새인데 무슨 새다? 흰새죠. 흰새가 나는 거. 그리고 여기 만약에 조고비 하면은 날긴 나는데 어떻게 날죠? 새가 높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조에 핀백자와 높을 고자, 관형어와 부사어가 들어가지고 문장이 이런 식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비에서 백조고비. 새가 나는데 어떤 새냐? 흰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냐? 높이 난다. 이게 바로 주술 기본 구조의 확장 구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주술 주어, 서술어, 목적어죠. 독서. 아이가 읽는다 책을. 그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된 기본 구조고 아이가 책을 읽는다, 읽고 있다. 혹시나 제가 읽는다가 맞을까요? 읽고 있다가 맞을까요? 읽었다가 맞을까요? 질문하면 이제 한참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이 없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한문의 특징 중에서 한문은 수, 인칭, 시제 이런 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문맥에서 이게 내용상 보니까 과거에 그러면 읽었다가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미래다 읽고 읽을 것이다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 단문장을 보고 이거 읽었다가 맞았다, 읽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진짜로 그거는 무식한 표현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주술목 기본 구조인데 여기서 확장 구조로 되면은 아인데 무슨 아이다? 나만은 남자 아이네. 읽는데 필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선대 무슨 처다? 오고서 여기서 약간의 폭력, 포용력과 추찰력을 해서 그냥 5수레의 책이 아니라 5수레에 담긴 아주 많은 양의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추찰력과 포용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서 뭐다? 남아수덕 오고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럴 때 이제 남자 아이 남아는 모름지기 모름지기 이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읽어야 된다. 뭐를 오고서를 읽어야 된다. 즉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죠. 다음 주술보 주어 서술어 보죠. 집에 있다 뭐가 경사가 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보 요 구조 집에 집안에 경사가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 확장 구조는 요 기본 구조에다가 집은 집인데 적선지가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의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허사 배우고 이제 단계 나가실 테고 지금 편하게 뜻만 이해하시고 봐주세요. 적선지가는 뭡니까? 쌓을 적 착한 선이죠. 그러니까 선을 쌓는다는 거고 선을 쌓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쌓는 집에는 있는데 뭐다? 반드시 있다. 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필요 반드시 있다. 뭐가? 경사는 경사인데 무슨 경사다? 남아도는 경사라. 경사가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해서 적선지가의 필요예견이라고 해서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아도는 넉넉한 좋은 많은 경사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돼서 쓰입니다. 주술보 확장구조. 주술목보 주어 서술어 목적어보. 왕이 가르쳤어요. 뭐를? 이를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이를 가르쳤다. 이게 이제 단문의 기본 구조고 복합 구조. 이걸 열어놨어야 되는데 없었죠. 다음에는 확장 구조는 왕교사어민이라는 기본 구조에서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다? 선왕이면 앞선 왕, 선왕이네요. 교인데 친교 그러면 어떻게 돼? 친히, 그러니까 누가? 선왕이 친히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고 산대 농사네. 이런 일인데 무슨 일이다? 농사일이라는 거고. 민은 민인데 무슨 민이다? 서민이니까 여러 서자를 써서 여러 백성에게. 그래서 결론은 확장 구조는 선왕이 친히 가르쳤어요. 뭐를? 농사일을 누구에게? 여러 백성들에게. 그게 주술목보 확장구조. 다음 복문. 이제 복문이 약간 좀 복잡한데요. 자, 복문 좀 보시면은 주술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복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이 병렬 복합, 주종 복합, 포유 복합. 벌써부터 조금 복잡해지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는데,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복문은 하나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문장으로 두 개 이상의 단문이 결합된 문장인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병렬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우를 병 벌릴 일이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복문이니까 하나가 서 있으면 그 옆에 둘이 서요. 둘이 아울러서 서 있는 거예요. 아우를 병, 그죠? 그게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과 또 다른 문장에 둘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병렬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보세요. 부윤옥이죠. 집이 아니죠. 부지구. 요 부유하다. 부유한 것이 윤택하게 한다. 뭐를? 집을. 일단 해석의 깊은 건 나중에 하고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그리고 덕은 윤택하게 만든다. 윤택하게 한다. 뭐를? 몸을.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것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결합을 해서 부유록이 덕윤신 이런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됐다고 보시면 하나의 문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말리을 있자는 and나 그리고 역할하는 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있는 문장도 있고 없는 문장도 있어요. 단지 별개의 두 개의 문장이 병렬 아울러서 서 있어요. 그래서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부유록 부는 돈이 많으면 집이 빛나겠죠, 그죠?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이 많으면 사람 그 몸을 윤택하게 하는 데서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이루어져서 하나의 문장으로 된 것이 병렬복합이다. 라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주종복합이에요. 복합은 복합인데 뭐냐? 두 개의 문장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메인, 주인이 된다는 얘기고 두 개는 종, 그 메인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병렬은 나란히 대등하게 서 있었는데 이 주종은 하나는 앞서고 그게 원인이 되고 뒤에 나머지 하나는 그걸 쫓아서 결과가 되는 이런 형태를 주종이라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인물학이면 그죠? 빨리 읽었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은 뭐가 된다? 인불학이라는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배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곧 즉
부지도 도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랑 약간 틀린 게 뭐뭐뭐 한다면 뭐뭐뭐 한다. 그래서 앞에가 원인, 이유가 되고 뒤에가 그에 따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주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두 개의 단문이 결합을 하는데 하나는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는 종으로 쫓아간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종 복합입니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고, 그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혹시나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자, 구주 매화락이네요. 그럼 요게 구주라는 건 개구자를 써서 개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릴 주. 요건 매화가 락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가 달려간다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서술어가 있으니까 문장이 있고 매화가 떨어진다, 매화꽃이 떨어진다는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이 결합을 할 때 제가 이 병렬과 주종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두 개 결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됐죠. 구주 매화락이라 이걸 했을 때 자 보세요. 병렬이라고 이거를 병렬 복합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개가 달려가고 그리고 매화가 떨어진다. 이게 병렬 복합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주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개가 달려가서 그렇게 개가 달려가니까 그 개가 달려감으로 인해서 매화나무가 흔들려서 매화꽃이 떨어졌다.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 요거를 똑같은 형태지만은 병렬이냐 주종에 따라서 해석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개행 닭겠잖아요. 닭이 가는 거예요. 주겹성이라 대나무 잎 주겹이죠. 대나무 이파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결합되면은 개행 주겹성이라 여기다 일화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닭이 달려가니까 닭이 달려간다고 닭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의 문장과 병렬일 때 또 주겹 대나무 이파리 모양이 생겨났다는 거 두 가지가 별도로 돼갖고 결합된 병렬이고 만약에 닭이 걸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나무 잎이 생겨났다. 그러면 주종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지금 이제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테고 뭔 소리인지 모르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닭발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닭발이 이렇게 되는데 눈밭에 닭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발의 모양이 직킹의 뭐처럼 보일까요? 그렇죠. 대나무 이파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개행 주겹성이라 그래서 닭이 걸어가니까 오 대나무 잎이 생겼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됐죠. 그래서 주종이라. 이게 이제 병렬과 주종이 있고 그거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이제 약간 복잡한 거를 들어가서 이게 포유복합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가 감쌀 포잖아요. 뭔가를 하나의 문장이 또 다른 문장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까 병렬이나 주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문장이 다른 문장을 감싸고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신사군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신사군 해석하시면 신하는 섬긴다 누구를 임금을 그런 표현이 있고 아들은 섬긴다 누구를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을 섬긴다. 여기에 이제 요게 유자가 요게 무슨 유자면 우리 선생님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과유불급을 지나치는 것은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막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때 이 과유불급할 때 유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오히려 유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의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같은 유로 이거를 이제 같은 유로 가지고 결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신사군은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 그 문장과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요거 두 개 문장이 유로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같다. 뭐랑 같다?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 즉 이 얘기는 요 긴 하나의 큰 문장 안에 두 개의 단문이 들어가 있죠. 요 큰 문장이 요 또 하나의 작은 절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구문절 설명드렸을 때 그거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유복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유복합. 그리고 포유복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개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은
한문의 구조와 구성에서 한문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 네 가지 형태가 적절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뉜다 그랬고 여기 수식어가 들어가서 수식어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왜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모든 성분을 다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얘기는 수식어라는 것은 어디 한 권 하나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 한문에 있어 수식어는 모든 것을 다 수식하고 모든 것에 나오는데 특징 중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앞에서 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서 뒤에 것을 수식하고 어디든지 다 올 수 있다. 자, 한문 문장은 수식어의 의무에 따라서 이제 수식어가 없이 기본적인 구성을 하게 돼 있으면 단문의 기본 구조. 제가 또 성격이 급해서 이제 좀 끝에 가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자, 단문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수식어가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면 단문의 확장 구조.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서로 결합돼서 있으면 복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행히 지금 시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하나 좀 더 할까 하고 준비를 했던 거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간단하고 또 아주 중요한 거라서 간단히 그냥 설명만 드릴 테니까 또 다음에 이제 뭐 혹시 기회가 되면 하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중요한 내용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한문의 문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또 한문의 문법은 어떤 형태로 나눠지냐. 자, 한문의 문장은 한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품사가 달라지고 문법적인 기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한문 위치소라는 게 뭐냐면 한자가 문장에 있어 어디에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 기본적인 거 아주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주어는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인데 한문에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면 90% 95% 여기까지 올라주세요. 자, 그래서 주어는 반드시 서술어 앞에 놓인다. 즉 맹자, 견, 양해왕 했을 때 맹자가 봤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누구를 양해왕을 만났다는데 핵심은 서술은 만났다, 봤다는 거죠. 이 봤다는 서술어 있는데 서술어가 누가 봤다, 누가 하는 주어는 반드시 그 서술어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앞에 놓인 명사를 보니까 맹자죠. 맹자가 주어. 맹자가 봤다는 거고. 자, 그래서 주어는 반드시 서술어 앞에 놓인다. 두 번째, 목적어, 목적격, 즉 목적어나 보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서술어 뒤에 놓인다. 자, 견이라는 똑과 독이라는 문장에서 견이라는 서술어에서 뒤에 놓이는 명사 있죠. 그게 반드시 뭐다? 그거는 목적어다. 즉 봤다 그러면 누구를 봤지? 그거는 뒤에 놓인다. 그래서 맹자가 만났다, 봤는데 누구를 봤다? 양양을 봤다. 그때 이 서술어 뒤에 놓이는 이 명사는 목적어다. 그래서 목적어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서술어 뒤에 놓인다. 형용사는 반드시 형용하는 명사 앞에 온다. 자, 아까 제가 수식어의 특징을 할 때 간단히 지나갔는데 수식어는 반드시 전치, 즉 앞에서 수식을 하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지 않습니다. 명월 그러지 월명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명월 그러면 이게 밝은 달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잖아요. 월명 그러죠? 그러면 달이 밝다가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즉 수식어는 반드시 앞에서 뒤에 문장 뒤에를 수식한다. 요거를 해서 나머지 보시면 천리마면 천리마, 백화, 의인마경하고 용인무리하다. 즉 의인. 여기서 핵심 수식어는 뭘까요? 요거 여기구나 마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하지 마라, 쓰지 마라. 어떤 사람은 했을 때 채용하지 말라니까 누구를 채용하지 않는 개념에서 의인이 있죠.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앞에 놓여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채용하지 말고 마라. 그렇죠? 용인 이미 채용한 사람, 이미 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의심하지 마라. 일어났죠. 내용이 참 좋죠. 내용을 떠나서 지금은 단순히 문법적인 뜻으로 세 가지. 주어는 반드시 서술어 앞에 놓인다. 즉 그 얘기는 서술어 앞에 놓인 명사가 뭐다? 주어다. 목적어, 객체 있죠. 목적어나 보어는 반드시 서술어 뒤에 놓인다. 즉 서술어 뒤에 있는 명사가 뭐다? 목적어나 보어다. 그리고 수식어는 반드시 어떻게 놓인다? 앞에서 놓인다. 수식어는 앞에서 수식을 하지 뒤에서 수식하지 않는다. 요거 세 가지만
명심해 주시면 앞으로 한문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법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실습이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세 가지 그래서 순서에서 세 가지로 나누죠. 참고로 이 한문 해석 세 가지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오랜 시간 나름대로 고민이 아니고 한문을 통해서 한문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만들었다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에 있지 않고 제 순수한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좀 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아까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한문을 접하고 그때 사설을 다 마치고라보다 사설을 하고 그렇죠? 사설을 하고 3경, 5경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회의가 딱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공부를 내가 이렇게 배운 거는 알겠는데 새로운 한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방법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한문에 문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문법을 처음부터 다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백pen 의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덕이 아니라 문법을 소재,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접해보니까 이게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감히 자신 있게 보내드릴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문 문장을 해석하실 때 서술어를 찾아라. 아까 한문 문장의 구조에서 네 가지 구조 있었죠. 그 네 가지 구조가 이거 하나는 뭐고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술어 한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를 먼저 찾고 바로 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위치가 한문의 문법을 결정짓는다 그랬죠. 그 서술어 앞에 있는 명사가 뭐라고요? 주. 서술어 뒤에 있는 명사가 객체, 즉 목적어나 보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술어를 먼저 찾아서 서술어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고 둘째, 의미 단위로 묶어라. 그리고 끊어라. 한문에서는 혹시 선생님께서 한문 시험을 접해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제대로 보는 기관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한문 문장을 해석하는 것만 아니라 한문 문장을 일단 끊고 해석하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문은 아까 띄어쓰기가 없다는 표현 제가 드렸죠. 한문 어디서 끊고 맺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해석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단위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묶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한문은 한문식으로 이해한 후에 우리 글로 해석한다.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인데 한문의 어순은 간단히 똑같지는 않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어와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목적어나 보어가 나옵니다. 그 영어죠. I love 내가 사랑했다. you 너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그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근데 한문은 영어랑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이 한문을 해석할 때 옛날에도 우리 영어도 그랬어요. 영어도 싱킹 잉글리시에서 영어식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그대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식독직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뒤에 갔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긴 문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가 주어고 뭐가 서술인지 그 혼돈을 빚고 이해를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앞에서부터 한문이 쓰여진 대로 한문이 쓰여진 순서대로 이해하고 나중에 번역을 쓸 때는 그때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붙여서 하면 되죠. 즉 한문은 한문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꼭 다 알고 이렇게 킵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차후에 이제 한문을 접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제 해석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한번 익히는 걸로 해볼게요. 충신불사 이문이라 해서 좀 많이 문장이 좀 익숙한 문장이 누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충신불사 이문 해석할 때 무조건 그냥 충신불사 이렇게 하나하나의 한자의 차이가 아니라 자 핵심적인 주성분이라고 했죠. 핵심 성분은 신하가 섬긴다 임금을 여기서 제가 사자를 빨갛게 표시를 한 게 모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어가 핵심 포인트라고 해석을 할 때 해서 신하가 섬긴다 누구를 임금을 이 말이죠. 이 말에서 신하는 신하인데 무슨 신하다? 충신이네요. 충성스러운 신하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섬긴다 누구를 임금을 이렇게 되고 다음 단계에서 충신이 불사냐? 그럼 충신이 섬긴다가 아니고 불사니까 섬기지 않는다 누구를 임금. 다음 단계로 충신이 불사 섬기지 않는다 누구를 이군이래요. 그럼 두 임금을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 단계를 볼게요. 제가 해석을 할 때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 안 돼 있죠. 그죠? 요거에서 앞에서부터 어미다리를 묶어가지고 그 어미다리를 해석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서 마지막 단계에 물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 글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번역이 되지만 이해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충신은 섬기지 않는다 두 임금 그래서 어미다리를 묶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 추나만발어 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화발정입니다. 그러면 빨갛게 되는 것도 뭔지 아시겠죠? 발 피다, 솔발, 필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화발정이면 꽃이 피었다 정이 돼요. 꽃 피다 뜰 했는데 일부러 요리 제가 이렇게 했는데 꽃 피다 뜰 정은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조사가 원래 없어요. 단지 이제 의미상 문맥을 찾아서 우리가 적절한 조사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화, 발, 어정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어조사라고 하는데 여기 화사어법인데 차후에 하실 부분이 일단은 우리말의 토스의 어디에 초석격 이래서 장소를 표시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꽃이 피었다. 그래서 어디에 피었다? 정원에 뜰에 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이다? 춘화되어 있네. 그럼 봄의 꽃이 봄꽃이 피었다 정원에 이 말이네요. 다음 춘화가 피긴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다? 만발이네. 그러면 막 엄청 가득 피었다는 얘기네. 그죠? 봄꽃이 가득 피었다 어디에? 저 뜰에 정원에 이렇게 해서 춘화 만발 전정이네. 이것도 전정은 뭐죠? 앞뜰이네. 뜰이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나 보네. 그죠? 이거는 앞뜰.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봄꽃이 앞뜰에 가득 피어 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부윤옥, 덕윤신 아까 잠깐 그 문법 설명하면서 이거 살펴본 내용이네요. 간단하게 가볼게요. 부윤옥이니까 부하다는 거예요. 부할 부. 윤택하게 한다. 뭐를 지부옥잖아요. 지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죠? 돈이 많으니까 집을 잘 꾸밀 거 아닙니까? 그죠? 초가 집이 뭐 2층 집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집이 빈다죠, 그죠? 그래서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윤신이라는 앞에와 구조가 같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덕은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는 덕이 있으면 이렇게 막 얼굴에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벌써 품위가 있고 그죠? 저처럼 그러면 또 안 되고 덕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사람이 빛이 나 보이죠, 그죠? 광채가. 그래서 덕윤신 그러면 덕은 사람의 몸을 윤택하게 한다, 즉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덕윤신, 그렇죠? 부윤옥, 덕윤신이라고 해서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수욕정이 풍부지라. 자, 수정이네요. 그럼 나무가 고유할 적이네요. 나무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주어와 서술로 고유한데 욕 들어갔는데 욕 이게 뭐죠? 우리가 한자의 뜻을 보면 하고자 할 욕이에요. 그럼 하고자 한다는 거는 자체의 동사보다 뭔가를 하고자 한다 그러죠. 이런 걸 우리가 조동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표현은 그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고요하고자 한다는 거죠. 누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한다는 거고, 풍부지 그러면 바람이 부지네, 그친다는데 부지니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연결돼서 수역종이 풍부지라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라 그랬죠. 나무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말려리자는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돼요. 그럼 어떤 때 그리고 그러나냐? 문법적으로 정답은 없고 뭐냐?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고요하고자 한다. 고요하고자 하나 그러나 바람은 그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나무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하고 갈까 개인의 자용약의 친부대라고.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는데 친부대 부모님은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효도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지만 그때를 부모님은 내가 많이 벌고 뭐 했을 때 이미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이 대꾸를 이루는 문장인데 그렇습니다. 자, 불릉군 뭐냐? 진군도네요. 그럼 진도네, 인군군, 다할진, 도, 여기 길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도겠죠. 그러면 임금이 다했다 뭐를 도, 이런 문장이 되어 있는데, 불능진이면은 임금이 불능진이니까 다하지 못했다네요. 뭐를 도를. 근데 군도네. 그러니까 임금이 다하지 못했다. 뭐를? 군도를. 임금의 도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임금의 도를 다하지 못했다. 지금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일찍이 상욕살순이네요. 그럼 형살순. 형이 그래서 원래 순임금이 순임금인데, 형이 살해했다. 누구를? 순을 살해했다. 이거 말인데, 여기서 욕살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살해한 건 아니고 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형이 순임금을 순을 살해하려고 했다. 상욕살이면 그나마 우리가 인칭, 시제, 수액의 표현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기능을 또 하는 게 일찍이상이라는 게, 일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이죠, 과거죠. 이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일찍이 살해하려고 했다. 누구를? 순을. 그렇게 돼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형이 일찍이라는 게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순을 살해하려고 했었다. 살해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이 3인행이면 필요하사원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죠? 3인행, 세 사람이 간다. 좀 빨리 해볼까요? 필요 반드시 있다. 아사원, 나의 스승이네요, 그죠? 나의 스승이 거기에 있다. 얘기니까 세 사람이 가면은 필요 반드시 있다. 뭐가? 아사원, 나의 스승이 그 가운데 있다. 즉, 그 세 사람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택선자, 그래서 착한 사람을 골라서 나의 스승으로 삼고, 악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나의 본보기 삼아서 나의 잘못을 고친다. 말이 되는데,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왕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서술어 목적어 이거보다 초급 단계에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처음에 안 될 때는,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5단계로 나눠봤어요. 단계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보면 더 좀 쉽고 초기에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3단계, 나중에는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5-5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석하는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의풀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뜻이죠. 한자의 뜻을 알아야지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의를 먼저 알아보고,
그 자의를 알아보는 개념이 이게 이제 한문 해석의 저 첫 번째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서술어를 찾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서술어를 찾으려면 아까 품사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품사를 구분해가지고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가지고 그럼 요게 이 문장의 서술어겠다. 그걸 찾기 위한 전 단계죠. 그래서 서술어를 찾고 서술어를 찾는 이유가 서술어를 찾으면 앞에 명사가 뭐다? 주어라고 했어. 뒤에 명사가 뭐다? 객체라고, 목적어나 보어라고 했어요. 그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찾고 찾았으면 뭐 하자? 그거를 의미단위로 묶어요. 그 의미단위를 끊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맞게 은는 이가 뭐 을르를 붙여 토시 우리가 토시라고 표현하죠. 조사를 붙여가지고 맞게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갔다. 그래서 요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초기에 처음에 해석을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요 5단계로 해석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동심화의 난에 게을라. 그러면은 동심 첫 번째 한자의 자의를 알아본다 했으니까 골동, 기풀심, 꽃타, 뜻이, 게을라 이렇게 한자의 자의를 알아봤어요. 그죠? 두 번째, 품사를 구분해서 서술어를 찾는다고 되어 있네요. 이 5가지 5자 중에서 이제 문장이니까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돼요. 서술어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질문을 해서 혹시 모르실까봐 그냥 제가 자, 혹시 서술어 보이십니까? 서술어가 깊다, 깊다, 화의소, 하이라 할 때 여기서 자, 서술어는 깊을심 돼 있으니까 깊다죠. 다자가 들어가면 이게 어렵게 서술어 뭐 동사, 형용사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로 끝날 수 있는 동사, 다로 끝날 수 있는 말을 서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다, 게으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깊다와 게으르다가 서술어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세 번째네. 서술어의 주체와 객체를 찾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깊을 심자가 서술어라고 했죠. 그럼 서술어 앞에 있는 놓이는 명사가 뭐라고 했죠? 주어야, 주어. 그렇죠? 뒤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게 골동할 때 골이 깊다 이렇게 돼요. 하나의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의라는 게으르다는 게 뭐가 게으르다? 뒤에 없으니까 앞으로 보면 앞에 있는 화의가 있네. 꽃의 뜻이죠. 화의가 뭐죠? 주어죠. 뭐의 주어다? 나의 주어가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게 골이 깊다는 하나의 문장과 꽃이 뭐 하고자 하는 뜻이 게으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딱 해서 이 주어 요거의 주어를 받는 게 서술어가 심이고 여기서 끊겨야 되죠. 화의 꽃의 뜻이 게으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실게요. 그래서 의미단으로 구분한다는 게 이겁니다. 동심이라는 의미가 돼 있죠. 골이 깊다, 골이 깊다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묶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삼천포로 갑니다. 그래서 끊고 그 다음에 화의 꽃의 뜻이 나 게으르다. 그러니까 의미가 됐으니까 묶어. 그 두 개의 묶음이 돼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연결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단락을 연결해서 해서 단락. 그래서 골이 깊으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자 하는 뜻이겠죠. 그게 뜻이 게으르구나. 즉 깊은 산 쪽에 그 골짜기에 햇빛이 좀 들다니까 여기는 꽃이 더 빨리 피는데 저 뒤에 늦게 필까 하니까 그걸 아주 멋있게 게으르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생하자는 위부모라 되어 있네요. 한자의 자의를 알아본다 했을 때 보시고 품사 부분 서술어가 뭘까요? 옆에 봐도 여기서 보니까 생, 나타 서술어 될 수 있고 자, 위, 하위, 대리 두 가지가 후보군이고 여기에서는 생과 위를 서술어가 맞다는 게 아니고요. 서술어 후보군입니다. 저희들이 서술어 후보군인데 그러니까 낳다니까 누구를 낳았다? 뒤에 있죠. 아죠. 아를 낳았다. 위, 이다 되다 뭐가 부모가 되다. 즉 이거는 정리하면 서술어의 주체와 객체를 찾는 데서 생이라는 서술어의 객체는 나죠. 그러니까 나를 낳았다는 거고 이다 되다 했을 때 된 게 뭐가 됐다? 부모가 됐다는 거죠. 그게 객체고 그럼 이다 여기에 위자의 주체는 뭘까요?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 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사람은 이다 뭐다? 부모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의미단위로 끊으면 생화자라는 거와 위부모로 해서 생화자가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절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부모이다. 달라가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약간 어렵다 생각해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문법을 한문을 해석하는 어떤 그 기본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지 정확한 해석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까 봤죠? 적선지가인 필요예경에 해서 자의 보시고 품사를 서술을 찾는다. 서술어 뭐가 있을까요? 딱 보세요. 이제 싸울 적이죠. 그럼 싸타잖아.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서술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술어는 하나 메인 서술어 하나입니다. 이거는 서술어 후보군이에요. 그래서 쌓는다,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서술의 주체와 객체를 찾으려면 적선이죠. 쌓는 걸 뭘 쌓는다? 선을 쌓는 거고 있다라는 것에 이게 이제 메인 서술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뭐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단위를 구분하면 적선지간에 아까 했죠. 선을 쌓는 집안에는 있는데 필요해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다? 여경 남아도는 경사가 있다. 그래서 달라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무적지어는 비우천리라 되어 있네요. 무적지어 없으면 발족, 날비자 정도 한자 사이는 보실 수 있고 품사를 문에 서술어 쓰는다. 없다, 날다 이제 눈에 보이시죠? 두 개 정도가 서술어 후보군으로 나왔어요. 그럼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를 찾은 이유는 뭐가 없다를 찾는 거예요. 뭐가 그것을 묻기 위한 거고 날다 그러면 누가 난다, 뭐가 난다, 어디로 난다, 얼마큼 난다 이거겠죠? 그 궁금증으로 가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면 서술어의 주체의 개체에서 없는 거는 족이네. 그러니까 발이 없는 거네, 그렇죠? 무족이네. 이 낳는 거는 뭐가 나냐면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말이 나는 말씀 원자가 있죠. 무슨 말이 나는 거고 뒤에는 어디까지 난다 할 때 우천리가 바로 천리의 천리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단위에 묶으면 무족지언이라는 게 발 없는 말이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발 없는 말이 되고 우천리니까 천리에 이렇게 돼서 달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족지언이 발 없는 말이 비 날아간다 어디까지? 천리까지 날아간다. 천리를 날아간다. 우리 속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기본적인 문법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그죠? 뭐든지 순서가 딱딱 체계가 있어야지 단계가 나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한문을 접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수단 뭐라고 했죠? 그 문법이죠. 수단과 도구를 익히신 다음에 익힌다는 것보다 그냥 이해하시고 그거를 수단과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어떤 단계의 순서에 의해서 한문을 해석하시다 보면 사실 재미도 있고요. 뜻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한문에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한문에 또 푹 빠지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면은 한문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수식어가 들어가서 수식어 특징 두 가지 앞에서 수식하고 모든 걸 다 수식한다. 그거 아주 나중에 해석하실 때 보면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루고 구성을 한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걸 이해하신 다음에 한문을 접근해서 그냥 무턱대고 한자의 뜻만 갖고 이렇게 막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3,000%. 근데 기본적인 그 문장의 큰 뼈대를 이해하셔가지고 주어, 서술어 쉽게 하면 누가 뭐를 했다. 근데 어디서 했다, 뭐를 했다, 누군데 어떤 누구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문의 문장을 해석할 때 다른 거 수식어나 이런 잡다한 주어 이런 거를 생각하고 나서 하고 그러더라도 누가 뭘 했다를 아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시고 거기서 수식어를 이해하시게 되면 완전한 문장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나중이 아니라 한문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한문의 세계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버벅거리고 제가 저거에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